진정한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과세, 배당 분리 과세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들 뭐 자사주가 높은 비율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지주사주, 금융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증시 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자사주 소각을 하고 배당세를 완화해 주면 일부 투자하는 여건이 좋아진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 증시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시를 표현하는 그 수치와 실제 그 기업의 어떤 역할, 역량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 처방이 되려면 첫째로 상속세를 손봐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너무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네. 이게 근본적 처방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요. 옛날 얘기 좀 하면 8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이 흥청망청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충 뭐 사업한다, 집 산다고 하면 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그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레이건이라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고환율, 고이율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행의 이자를 그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7 내지 8% 정도의 돈 쓰다가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가 되니까 미국 전체의 중소기업의 한 40%가 도산했어요. 그리고 그 틈에 일본이 미국에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그냥 거의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음반을 샀는데 그걸 이제 분실해 가지고 나중에 또 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레코드 회사가 분명히 CBS 레코드라고 돼 있는 미국 가수였는데 몇 년 지나서 그거 잃어버려 다시 샀더니 소니 뮤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제일 큰 미국의 레코드사, 영화사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 국민들이 그렇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막 한탕주의 그런 것을 고치고 다시 건실한 그 경제 펀더멘털로 가려면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미국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 악마다 이놈이 니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근데 결과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경제적 도덕관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레슨, 교훈, 그것이 결과적으로 90년대 조지 부시 정부 때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정책은 입에 쓰고 몸이 힘들어요. 우리가 97년 IMF 때 고생 많이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손해도 많이 봤지만은 그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투명해지고 건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주가 선전을 하고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막 비투를 선동하고 이렇게 타락하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되돌릴 때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외부의 그러한 뭐 한미 동맹이나 이런 외부 효과를 회초리 맞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자성을 하고 자중을 하고 우리가 건전한 경제관념을 회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한번 회초리 맞을 일이 오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경제관념의 회복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그게 말씀해 근본 처방일 주셨네요. 겁니다. 근본 처방. 국민들이 네. 건전한 경제관념을 갖는 것.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뭐 잔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예. 지금 진보 좌익 계통의 정치인들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있나요? 사업체를 일으켜 가지고 돈을 벌어본 일이 있나요? 그저 뭐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기업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기업에게 뜯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또 부를 축제하고 아니 그렇게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금싸라기 같은 집은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되면 한번 회초리 맞게 되죠. 그 미국의 경우 그 회초리를 잘 맞아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나라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로 살인적인 금리를 올려서 우리 경제관념을
바로잡겠다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네. 표를 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이렇게 주겠죠. 재난지원금에 익숙해지고 안 주겠죠. 공짜 쿠폰에 익숙해진 예.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면성실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족쇄를 풀 테니까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을 씁시다. 옛날처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도 있어요. 너무 또 그 진짜 황금 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쉬운 길, 공짜.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 공짜 점심이 없다.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편익을 누릴 때는 누군가가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 지금 당장 이 정부가 내세운 호텔 경제학만 봐도 전화했다가 예약하고 예약을 취소만 해도 잘 살게 된다. 마치 땀 흘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어떠한 세계가 있다. 결국 그 얘기를 요약하면 남이 땀 흘려 벌어놓은 것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갖다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그 호텔 경제학을 아직도 믿는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38에서 40% 정도 국민들은 호텔 경제학을 믿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아무 손해가 안 생긴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 호텔의 전기세, 물값, 직원들 임금, 소득세, 그 유지비는 누가 내나요? 그건 다 지워져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공짜가 있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 그건 다 가짜 경제입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봤던 그 어떤 그 사진 속에 짧은 그 워런 버핏이 세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아이스크림의 30%를 그냥 먹어버리면 된다. 그것 같은 근데- 교육이 없죠. 근데 그 증세를 추구하는 이 민주당 같은 이 진보 쪽에서는 세금을 쏙 빼고 굉장히 쉬운 듯이 항상 뭔가를 설명해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민주당 내지 진보 좌익 진영이 왜 예. 자꾸 세금을 포기할 수가 없냐면 이걸 좀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지지 기반은 중산층 이하, 서민, 약자, 노동 이 계층인데 그들은 아직도 그 세금이라는 것을 부자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주면 지지 기반에 이제 이반이 옵니다. 아니 저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똑같은 오해를 샀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하니까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욕했는데 결과적으로 세수가 급증해가지고 90년대, 2000년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레이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세라든가 이런 상속세를 감면해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된다. 부자들은 좀 괴롭혀야 된다. 또 우리나라 세무 구조 자체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가진 자에 대한 미움, 가진 자에 대한 저도 대출금 갚고 있는 신세이지만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심으로 유지되는 정부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정부가 아닌 것이고요. 저는 언젠가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좌익 진영에서도 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이야기한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그 동독의 호네커 총리가 공산권이 무너져 가는데도 강력한 공산 독재를 추구하려다가 고르바초프한테 혼난 일이 있어요. 너무 고르바초프에게요. 그때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련의 위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독이 갑자기 강력한 공산 국가를 회귀하려고 하니까 그 호네커 총리한테 야 너무 늦게 오면 삶이 그를 처벌한다 이런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 또는 그 지지자분들이 지금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구조 그저 나의 질투심 또는 가진 자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하는 심리적인 기쁨은 줄 겁니다. 부자들이 막 세금 때문에 막 파산하고 상속세 내려다가 막 거덜나고 그런 걸 보는 게 약간 짜릿한 걸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감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이런 증시 고공행진의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의외로 감세거든요. 감세.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높은 편인데 이걸 25%로 일단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또 내놓자마자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은 지금 제 PC를 잠깐 잡아주실까요? 금투세 재추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이제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또 이제 다들 뒷목을 잡으십니다. 바로 이 금투세를까 슬그머니 네. 고개를 든다는 것 자체가 예. 벌써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징벌을 요구하는 지지 기반의 그 니즈랄까요? 그걸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사실 금투세 조금 조정하는데 저 여야가 엄청 대치하고 싸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를 통해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조금 괴롭혀라, 좀 수익을 뺏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사람이 누구나 많이 가진 사람, 또 나보다 좀 높은 위치한 사람 셈 낼 수 있지만 과연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투자의 귀재들 아닌가요? 그분들이 정말로 주식 같은 거 안 하고 연구 대상이십니다. 예, 다들 그분들 부동산 정말 규제시고요. 부동산이나 예. 투자의 귀재들 아니에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코인도 뭐 코인도 예, 그래서 네. 과연 저 우리 민주당 내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마치 금투세 같은 걸 들고 와서 부자를 징벌하는 듯한 그러한 정무적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로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돼. 그건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뭐 주식으로 번 소득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을 물리겠다. 근데 누구보다 주식 잘하고 누구보다 부동산 잘하고 코인이고 뭐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이게 입만 열면 마치 서민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부자들을 징벌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올 때 국민들이 왜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할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행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뭐 잔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 거고. 저것이 이게 문제다라고 저것이 얘기하시는 주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효과보다 상속세, 법인세가 주는 데미지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요, 기업들은 계속 주가를 낮추려고 들 거예요. 예. 근데 상속세가 정말 이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들이 다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 그 시행착오를 답습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쪼여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 시냇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죠. 부자들을 괴롭히면 나갑니다. 부자들은. 그럼 부자가 나가서 사업을 외국에 나가서 하고 공장을 외국에 지으면 우리 손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과거 사례 그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스웨덴이 특히 상속세 많이 물렸다가 예. 알토란 같은 기업들 다 뺏겼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폐지한 겁니다. 그게. 아예 0% 예, 예. 되었죠. 일본도 우리만큼 상속세가 높긴 한데 일본은 뭐 7년인가 8년 이상 기업을 계속 유지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 사실상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업을 도산하게끔 만드는 상속세고 일본의 상속세는 계속 기업을 유지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상속세인 겁니다. 아, 수치로만 봐선 안 되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최대 60%에다 뭐 저기 최대 할증 붙으면 저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기업이 상속받는 돈의 60%를 국가가 빼앗아가면 예. 정상적인 기업도 1.5회 정도 상속하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갖 꼼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본을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사업체를 만들어서 뭐 우회해서 상속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굴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락앤락, 뭐 37 다 날라갔어요, 저 상속세 때문에. 네. 그리고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자본에 넘어간 거죠. 예, 세상에 가장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게임을 만들어야 될 회사의 2대 주주가 정부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양새. 이제 국민들도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업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아파트 집값도 오르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적당한 아파트 하나 가진 집들은 이제 상속세 구간에 걸려 들어가요 지금요. 그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그 아파트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못 내 가지고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이게 과연 정당한 나라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은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단지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반기업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 회사의 이사나 뭐 주주를 뭐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해외 그 약탈적 사모펀드에게 우리나라 기업의 안방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경총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저런 법을 강행해야지만 지지 기반이 안정 공고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법을 흐지부지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동요가 생기니까 지금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경제는 나락으로 가는데 민주당이라는 그 지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뭐 상속세 때문에 집 하는 것도 서럽지만 주식 내가 기업 운영하면서 팔 수도 없는데 상속세 내느라 힘드신 그런 이제 기업가 분들도 진짜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게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뭐 1.5세대만 넘어 지나가도 상속세 내는 걸로 많은 부분을 헌납해야 되는 제가 아는 기업인들도 상황인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외국 공장에서 돈 벌어다가 네. 우리나라 공장에서 저 적자난 거 메꾸면서 버티는 분들 많아요. 내가 저 우리나라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 어떻게 내가 폐업을 하면 이분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사는데. 네. 그래서 해외 공장에서 돈 벌어서 국내 공장 메꾸고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로스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인을 보는 그 시각이 사실은 참 존경할 기업인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뭐 욕먹어 마땅한 기업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고용을 유지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왜 국민들이 못 느낄까 야속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분들을 괴롭혀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기업인들을 괴롭혀서 얻을 게 뭐냐? 그리고 그 우리가 그렇게 무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맨날 좋아하고 뭐 젠슨왕도 얼마나 지금 네, 왔다 가서 카카오톡의 푸사로 막 예. 그런 사람들 유명한 어록 같은 거 해놓고 다니면서 한쪽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타박하고 악법들 막 강행하라고 요구하는 그냥 이중적인 모습들이죠. 네. 그런 그래서- 분들이 또 아이폰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좀 넘어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게 2016년에 조사한 거거든요. 국내 대표 빅5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좀 많이 이제 보통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아마도 이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과거 1세대 이병철, 정주영 그 선대 기업인들은 네. 본인의 참 신기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ESG 경영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얘기들이거든요. 저분들은 훨씬 오래전에 구학문을 공부했던 분들이고 서당 다니시던 분들인데 뭐 이병철 회장은 뭐 사업 보국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라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철학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지금 논쟁거리예요 지금요. 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이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피터 에반스라는 그 종속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제 종속 이론이라고 하면 60년대 전 세계들의 젊은이를 사로잡은 좌파 경제 이론인데 이제 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그저 고만고만한 나라하고만 교류하고 살아야지 가난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하고 무역을 할수록 등골만 빠진다 이겁니다. 종속 이론이. 예를 들면 남미, 브라질 뭐 이런 나라가 유럽의 강대국하고 무역을 할수록 뭐 천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뺏기고 우리는 더 가난해진다. 그리고 천연 자원을 가진 광산 소유주들만 돈을 벌지 국민 전체로 보면 빈부격차만 오히려 커진다.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무역하지 말고 자급자족하고 살던지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무역하고 살아야 된다. 상당히 목가적이고 약간 좀 평화로운 경제 이론인데 60년대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좌파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종속 이론의 그 막강한 위세를 박살내버린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신화를 만든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은 강대국하고만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다 수출을 하고 유럽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 종속 이론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망가져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에반스라는 종속 이론의 대부죠. 그 양반이 피터 에반스 학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종속 이론가의 대부인데 그분이 1987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논문 한 편을 써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서 나에게 종속 이론을 배운 내 후배들 제자들은 미안하지만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이론을 다시 다듬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결정적 발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체면이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 그렇게 발전한 거다. 그 독특한 요소가 뭐죠? 그게 첫 번째가 두 가지인데 오늘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네. 이야기는 무슨 뭐 우파 매체나 무슨 우파 보수 논객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가장 레프트에 있는 좌파 경제 이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첫째, 7, 80년대의 권위주의 군사정부, 그럼 박정희, 전두환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해외에서 차관이나 투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소수만 갈라먹고 권력자들만 그걸 갈라먹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했다.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았던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은 해외 자본이 들어올 때 여지없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특정한 계층만 부자가 되고 굴러떨어졌는데 대한민국은 군사정부가 무서울 정도로 막강하게 감시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공평하게 분배가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남미의 어느 국가도 기업인들이 스스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 예를 찾아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만 그랬다는 거예요. 저 기업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놓으면 무슨 이익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는데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목숨을 걸고 반도체를 수출해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피터 에반스가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기업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와 공익을 위해 희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속 이론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통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셨던 이유가 바로 전쟁으로 나라를 잃어볼 뻔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굶주린 정말 많은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 일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그런 그 위기에서 어찌 보면 그쵸. 저분들은 저 진흙탕에서 연꽃을 키워낸 분들이죠. 뭐 몇 가지 일화를 좀 얘기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이제 맨 처음에 그 무허가 자동차 AS 센터 그거가 이제 현대의 시작입니다. 불법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보안 주임이 너 무허가로 이렇게 장사한다. 이거 당장 폐업해라. 내일 와서 이거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 니네 다 감옥에 갈 줄 알아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청년 정주영이 그 주임 집에 24시간 가서 비는 거예요. 가서 잠을 잘 때도 바깥에 서 있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직원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도 지독하게 따라다니니까 그 일본 그 경찰이 조용히 너 이리 와봐. 야 이렇게 하자. 너네 그 정비소를 울타리를 좀 높게 쳐라. 지나가다가 안 보이면 뭐 그 불법 영업을 하는지 말지 알 바 아니지 않는가. 내가 여기 뻔히 근무하고 있는데 대놓고 근무하지 말고 저 안 보이게만 해라. 그럼 내가 눈 감아주겠다. 그 일종의 기업가 정신이란 게 그런 겁니다. 목숨 걸고 찾아가서 빌고. 근데 나중에 그 경찰이 나중에 그 현대자동차의 그 아도 서비스 센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그때 정주영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이병철 회장이야말로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저분은 정말 부잣집 출신 아니에요. 저분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한 번 술을 마시려고 하면 전국의 명창들 다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또 술을 마시는 날은 사비로 저 일본에 팔려갈 수도 있는 그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들 다 사비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끔 나라에다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공익을 위해서 솔선하는 거, 그런 것은 남미의 국가에서는 그런 기업인이 없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때 기업인들 같은 그런 파이팅 이런 게 지금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야수성이랄까요? 기업인들의 네. 그런 야수성이 없어진 데에는
기업을 죄악시하고 기업을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고 무슨 틈만 나면 기업을 돈 뜯으려고 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권, 정치 문화가 그렇게 일조한 것은 아닌가. 제가 재밌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봤는데 부잣집 무슨 막내 아들 뭐 이런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회장님이 아마 어떤 이 중에 어떤 기업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민주화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손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이 손자, 너 민주화가 뭔지 아냐? 옛날에는 군인 한 놈들만 내 돈을 뜯어갔다. 근데 지금은 민간인 후보 세 놈이 와서 뜯어간다. 그게 민주화다. 과연 우리가 저러한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다고 기업을 타박할 수만은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기업인들이 맘 놓고 기업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체제뿐 아니라 지금 더해져서 이제 부동산 정책까지 해서도 지금 토어제까지 지금 실시가 되면서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허가를 받아야지 사고 팔 수 있고, 뭐 내가 몇 채를 가진 게 그게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 뭐 아파트 토지 거래 정도 뭐 규제하는 걸 가지고 뭐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면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그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그 경제학자가 예. 아주 그런 부분을 아주 용케 빗댄 말이 있어요. 선택할 나는 자유. 그런 책도 있고요. 나는 시장 경제나 기업이나 사유재산 엇비슷한 것이 없는 나라에서 그것이 없는 나라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됐다는 예를 본 적이 없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것의 시작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시장 경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위에 민주주의가 올라가는 거지 민주주의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경험으로 민주화를 먼저 한 나라가 있고요. 시장 경제를 먼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부흥하려던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시도한 나라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1997년에 그 아담 쉐보르스키라는 그 야망 있는 학자가 독재 내지는 통제 경제였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했던 135개 국가를 전수조사해 봤어요. 그 나라의 뭐 인구, GDP 다 통계를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네. 자, 그 결론이 뭔가 1인당 GDP 최소 3,000불에서 6,000불 사이에서 민주화를 해야 성공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1인당 GDP 3,000불에서 6,000불 정도는 놓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3,000불이 안 되는 나라는 민주화를 해봤자 다시 자빠진다. 독재 국가가 다시 독재자가 등장해서 다시 독재가 된다. 1인당 GDP가 8,000불 이상인 상태에서 민주화한 나라는 한 나라도 망하지 않았다. 결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할 때 이제 민주화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1인당 GDP가 한 7,800, 8,000쯤 됐을 겁니다. 그 공식에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업인들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1인당 GDP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70년대에 노무현, 김대중 같은 지도자가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 박정희, 뭐 전두환 같은 지도자가 왔다면 우리나라가 성했을까? 뭐 그렇게 보는 가정도 재밌는 가정인데 어쨌건 시장 경제, 사유재산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자꾸 훼손돼 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정치적인 자유와도 직결된다는 거.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이 저렇게 무소불위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저 장성택 이런 사람 죽을 때 보니까 참 잔인하게 죽죠. 죽을 때도 편히 못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파트나 토지 정도는 좀 규제해도 되지 않아? 돈 많은 기업인데 상속세 좀 많이 걷어도 부자들은 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네. 가랑비 옷 젖듯이 조금씩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의 원칙을 우리가 헌납하면 네. 우리 북한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의 의미와 시장 경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이런 기반들이 다 마련된 이후에 비로소 민주화를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주 분들이 진정한 민주화의 주역들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화염병, 벽돌, 뭐 데모 맞아요. 이런 것들로 민주화가 만들어진다고 믿는데 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음, 저분들이 기본적인 경제의 바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다. 사실 이게 정치학적 정설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에도 뭐 DJ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왜 민주화가 안 됐겠느냐? 그분들이 정령 민주화에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1인당 GDP 3천에서 6천 불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사람들의 교육 수준, 보건, 의료, 위생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국가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생기는 거죠.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또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잘 들릴 거고, 민주화라는 게 단지 뭐 돈만 가지고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그것 안에 국민의 교양, 성숙한 시민의식 다 딸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 채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재정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벌써 100조 원의 이 적자를 돌파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겁 없이 빚을 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비슷하게 추경도 지금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달이 연마다 지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줘야 되는데 벌써 100조 가까이 마이너스 재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빚을 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산업에 투자했을 때는 그건 잘한 거죠.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그렇고 고속도로가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저 100조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되게 뭐 그저 공중 분해되는 뭐 재난지원금, 뭐 저는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만은 재난지원금 그거 뭐 받아서 뭐 고기 맛있는 거 먹는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100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일들을 포기한 그 기회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100조를 어디다 쓰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네. 뭐 저는 국제정치학자니까 국방 안보 이걸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하죠 지금. 지금 당장 군 간부들 능력 있는 장교 부사관들이 지금 내가 병장보다 가난해서야 되겠냐고 하면서 사표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 한번 다른 방송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전력 증강비인가 같은 그 세목이 있는데 장교 간부들 월급 주는 게 연 한 40조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100조를 뭐 한 10조 정도로 나눠 갖고 그 40조 예산을 50조로 올려주면 능력 있고 이렇게 실력 있는 장교들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또 괜히 뭐 국제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괜히 선언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줄일 거야 뭐 이렇게 국제사회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한 200여 조, 한 10년간 200조 정도 나간다 그래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하면 안 사도 되는데 이만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줄인 만큼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배출권을. 그래서 지금 200조 가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191조인가 192조 정도. 그럼 이것저것 생각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특히 경제 영역, 나라 살림의 그 나라 곳간을 볼 때 이쯤 되면 이거 나라 곳간을 완전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200조 대미 투자에 기업들 또 자구책으로 투자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환경 뭐 약속한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 사고 지금 또 마이너스 통장 또 내년에 예산 보니까 뭐 700조? 그거 우리가 무슨 펀더멘털이 있어서 지금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게 지금 상식을 가진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10년간 지금 3,500억 불을 미국에 갖다 줘야 될 판인데 예산을 늘린다? 그러면서도 기업에 대해서 옥죄는 상법 개정안 같은 건 안 풀어준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100조 원의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에 기여하겠냐는 거죠. 다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손주 때까지 고사리 손으로 벌어온 월급 봉투에서 떼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5년인데 5년 안에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벌여야지. 지금 기본 10년, 30년 단위로 지금 우리나라 거덜낼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라 빚을 정치인들이 갚을 것이 아니라면 이제 빚을 그만 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도 자꾸 추경하고 재난지원금 이런 데 익숙해지니까 나라 세금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표를 얻기가 어려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한번 호되게 당할 일이 오지 않을까. 그 점이 걱정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그야말로 방만해지고 근데 그거는 또 공중 우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 보수우파 진영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 깨끗하지 않잖아.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보수 진영의 그 어른들 정말 모든 좌우를 떠나 존경받는 어떤 사람들, 청렴한 분들, 그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어른, 그 어른이 사라진 이 시대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마 지금 펜앤마이크에도 제가 이렇게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돈이 많으니까 긴축 재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 댓글에다가 그래봐야 부자들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그 가장 본질적인 해답은 교육에 있지 않을까.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된다. 지금 제대로 경제를 공부하고 가르친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이런 좀 우리가 단어에 현혹되고 선전선동되고 이런 세태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맥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큰 결단이라든지 또 정말 나라의 방향성을 위한 이런 결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하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들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그리고 것 아까도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좀 네. 이상한 저 사이비 뭐 저야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이비 경제 전문가들이 큰 문제 같아요. 뭐냐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장밋빛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로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금 관측한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2050년 정도면 거의 0%대가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지금 거대한 해일 또는 폭풍우가 지금 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비해도 시원치 않은데 네. 지금 우리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거 가지고 눈먼 돈 잔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0.75% 정도 돼요. 일본도 아마 0.75명? 예, 0.7. 7. 0.7에서 0.75 사이인 것 같은데 예. 일본도 1.2명 정도 돼요. 우리가 네. 일본보다 지금 더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자 그러면 출산율이나 인구 통계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무서워요.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노동 지금 하나 지금 장밋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코스피 5천 찍을 거고 뭐 우리나라 뭐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뭐 수출에 도움이 돼요. 이걸 말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공중파 TV에 나와 가지고 넥타이 메고 에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일본에 우리 대신들을 보내 놓으니까 한쪽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한쪽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명이. 일본은 전쟁 준비를 무섭게 하고 있다. 전쟁 준비해야 된다 지금. 네. 뭐 10만 양병 해야 된다. 그건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닙니다. 일본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뭐 팩트 폭력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오늘 신문에서 뭐 한번 나라 경제 관련된 거 쭉 검색해 보니까 언론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나? 정말 보수 정부 때는 요만큼만 나쁜 지표가 나와도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수십 개 매체가 써대더니 윤석열 정부 때 한 1,300원 언저리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나라 망할 것처럼 썼거든요. 수십 개 언론이. 지금은 증거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1,500원인데 수출 호황이고 뭐 삼저가 뭐가 어째요? 정말 아무리 제가 경제 문외한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게 이것 자체도 굉장한 불안감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좀 어차피 직업이 학자니까 조금 공부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사유재산이나 이 시장 경제의 가치가 단지 무슨 뭐 제때 월급 들어오고 뭐 제때 뭐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치, 경제,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가 바탕이 안 되면 정치적 자유도 연쇄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이 망가지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가난에서 비롯되거든요. 사람이 새끼 먹고 용돈 두둑하면 나쁜 놈도 어디 가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굴어요. 근데 되게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렇게 좀 온갖 종류의 윤리적인 타락이나 모든 종류의 범죄. 이번에 캄보디아 보십시오. 대부분의 캄보디아의 문제는 가난에서 비롯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대의 노력을 자꾸 경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다 줬지만 민주화를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해서 경제 또는 기업 시장 경제의 가치를 자꾸 폄훼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전교조 선생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 얼마나 됐을까? 한 제가 30년 예, 됐을까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네. 부자나 뭐 어느 나라에나 조금씩은 있는 네. 부자나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가 어린 시절 80년대 90년대를 돌아보면 두루두루 가난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질투할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가 커지니까 파이가 커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격차가 격차가 생기니까 생기죠. 이제 배 아플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드라마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드라마들 몇 개만 떠올려 보면 무슨 뭐 전원일기, 수사반장, 무슨 뭐 사랑이 뭐길래 되게 고만고만한 서민들 아웅다웅 뭐 서울의 달 뭐 이런 거 보면 그저 서민들의 애환 고만고만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는 특히 아침 드라마만 보면 뭐 재벌 2세는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재벌 2세를 때리죠. 그럼 이제 재벌 2세가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부자들의 그 기업가들의 그 집안 그 보면 이제 막장 집안들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하나가 시장 경제, 사유재산 뭐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토대가 있으니까 이런 게 먹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제가 고민해봤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코스피 5천 약속하고 금융위원장이 막 비투해 뭐 이런 거를 네. 한번 영국에서 해보죠. 어떻게 될지. 저 경제 강국 뭐 룩셈부르크나 이런 저 1인당 GDP 8만 불 찍는 나라에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당장 탄핵하자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 민도가 있는 나라라면. 재밌는 얘기가 예전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동구권이 많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됐는데 제일 불쌍한 게 이제 뭐 헝가리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다가 이제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패망해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분단됐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소련의 이제 위성 국가가 됐는데 제일 먼저 저 오스트리아는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독일도 거의 분단되고 50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오스트리아는 네. 일찍 통일하고 그냥 저 유럽 연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어떤 나라겠어요? 모차르트, 뭐 프로이트, 무슨 뭐 어디 스테판 대성당 이런 거 만든 나라죠. 유럽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가장 민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소련에서 나온 기밀문서를 보니까 어차피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공산 국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분단됐다가 통일하고 자유진영으로 돌아온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교육이나 민도라는 말 참 쉽게 하지만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최강의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선진국에서 좀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점을 좀 자꾸 우물한 개구리로 우리끼리 논쟁할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알려주면 좋은데 근데 저도
그냥 가끔씩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애들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강의 평가도 좋을 텐데. 아, 그러면 이제 시간 강사들 임용돼야 되니까 뭐 예. 하다못해 전임 강사라도 되려면 강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대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칼라, 예. 그 칼라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지죠. 뭐 어떤 쓴소리를 하셨길래?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거기 강사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강사들도 시장 경제를 이렇게 예찬하지 못해요. 대학교 분위기가 부자들만을 옹호하는 교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요즘 대학생들은 잘못된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뭐 홈페이지에도 쓸 수 있고 뭐 나중에 강의 평가로 주죠. 그냥 이유 없이 다 이제 모든 항목을 다 0점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교육자들이 학생들이 무서워서 옳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말하는 재주도 좀 많이 갖춰야 되고 또 쓴소리를 할 때 또 학생들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스킬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이 그런 걸 좀 배울 때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젊은 애들이 아 저거 뭐 꼰대야 저 사람은 부자를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우겨버리면 백약이 무효한 거거든요. 그 처지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진보 좌파 진영하고 당당하게 논쟁할 수 있는 우리의 학식과 교양을 기를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동안엔 우리가 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아니야? 뭐 그걸 왜 공부해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밀어놨던 것들 조금씩 우리 영토를 잃고 읽다가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거죠 지금. 정말 그 문화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체감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이어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펜앤 경제의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 경제, 펜앤 마이크에서 대업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국가 채무 100조 적자 이게 좀 제대로 쓰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빼먹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걸 열심히 찾았거든요. 여기 대본에 써주셔서 네.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큰 국가들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카드를 던지고 그들과 무역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대일 차관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저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다. 좋은 조건으로. 근데 저때 대일 청구권을 받을 때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땅에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그 치욕의 역사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돈 받을 수 없다. 그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멋있는 대학생들인 겁니다. 자존심. 우리가 돈으로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가 더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응징한다. 그딴 돈 필요 없다. 뭐 그런 점은 젊은이다운 패기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는 야 이 녀석들아 지금 당장 우리 떼거리가 없다. 지금 저 대일 차관 받아서 저 포항제철을 짓고 니들 필요한 뭔가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냐 우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앞장서서 비난했던 청년 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했어요. 돌아보니 참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적인 종속이론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엄청난 차관이나 외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깨끗하게 쓰였다는 게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후진국들은요. 일단 외국에서 투자나 차관이 들어가면 엉터리로 쓰여요. 힘 있는 놈들이 다 갈라먹습니다. 힘 있는 놈들이 다 갈라먹어요. 예를 들어 지금 러우 전쟁의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그런 의혹들이 그런 게 많을 있죠.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만 돼도 해외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돈 보내주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 선진국도 가끔씩 복지 예산들 막 저 공무원들이 빼먹고 이래서 신문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후진국일 때 CCTV도 없고 공무원 공직사회 전산화도 없고 누가 감시할 만한 마땅한 것도 없고 그저 공무원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그 시절에 저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게 올곧게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쓰였다는 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 정도 또래의 후진국을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 돈이 올곧게 쓰였다. 그거 자체도 엄청난 성과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불과 우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대장동이 좀 뜨거운데 아니 하다못해 2000년대 넘어서 대한민국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도 그 시가 그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데 그 수천억 원의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그럼 4, 50년 전에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라 돈이 얼마나 흥청망청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 대일청구권을 가지고 후세를 위한 먹거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 돈을 삥땅 치지 않고 정말로 공익을 위해 썼다는 것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 때 그건 그 힘은 결국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도덕성이죠. 그 정부의. 정부의 도덕성은 그 정부의 대통령이 만드는 건가요? 거의 대통령이 그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니까 예. 대통령이 깨끗하게 하라고 으르렁대면 밑에 공무원들의 별 수 없죠. 지금은 대통령이 코스피 호천 만들어줄게요라고 나가니까 금융위원회까지도 비투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행정부 수반이 어떤 이념과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가 공직사회 전반을 좌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봐야죠. 그리고 또 반드시 또 그런 요소만 있는가? 예를 들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양강 댐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현대건설한테 줬습니다. 임자 고속도로 만드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좀 은혜를 갚을 겸 소양강 댐을 지어야 되는데 자네들이 맡아서 해봐라. 근데 소양강 댐을 지으려고 해보니까 그만한 규모의 댐을 현대건설이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건설사한테 일단 설계도를 받아보자.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일본 건설사에서 콘크리트 댐으로 설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가 간파한 겁니다. 정주영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놈들 봐라. 대일차관으로 우리한테 빌려준 돈을 콘크리트 댐으로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콘크리트와 철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만들어서 그거 빼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해요. 야, 소양강 댐 근처에 널린 게 모래고 자갈인데 뭐하러 우리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댐을 짓느냐. 우리 식으로 지으면 된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로 지으면 공사비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바로 그런 혁신과 창의가 오늘날 우리는 만든 거죠. 근데 그때 건설교통부 장관 그분도 이제 군 출신의 훌륭한 관료인데 그분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너희 무식한 소규모 그 당시에 너희가 뭘 안다고 일본에서 콘크리트를 지으라고 하면 그대로 지으면 되지. 니들이 인마 뭘 안다고 모래와 자갈 따위로 댐을 짓느냐. 나중에 화가 나니까 현대가 굽히질 않으니까 그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는 장관이 양보하시오. 그래서 내가 찬찬히 들어보니까 정주영의 말이 옳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댐을 지으면 유사시 북한 놈들이 포를 던지면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자갈과 모래로 댐을 지으면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관이 그거가 말이 됩니까? 내가 포병 장교 출신이다. 내가 진지 구축공사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다. 암만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던져도 자갈과 모래로 쌓아놓은 참호는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정주영이 하게 놔둬라. 바로 그런 요소마다 지도자들의 탁월한 해안과 그런 어떤 혁신, 창의적인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 철강으로 지금 먹고 살 판인데 지금 아마 한미 관계가 잘 풀리면 MRO 시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그러한 조선 기술은 남들이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현장에서 몸으로 깨지면서 배운 그것이 축적돼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조선소가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엔 돈이 없어서 영국에 돈을 꾸러 갔습니다. 근데 영국에 돈을 꾸러 가니까 기가 차잖아요. 때거리도 변변치 않은 나라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대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선은 영국에서 돈을 꿔서 왕이죠. 지었군요. 예, 영국에서 빌려왔어요. 근데 그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 겁니다. 예. 그 은행 직원이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먹고 살 것도 만만치 않은 나라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천문학적인 대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아마 영국이 신사의 나라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가이놈들하고 혼내서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럼 니네 지금 우리가 대출해주면 그걸로 조선소를 지어서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이 대출금 갚겠다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누군가가 네 배를 사주겠다고 계약서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계약서 주면 우리가 대출해줄게. 사실 그건 거절의 표시죠.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사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신사의 나라니까 나가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돌려 네, 말한 돌려 거군요. 거절한 거죠. 네. 누군가가 니네 나라에서 배를 사겠다고 그 확약서를 써오면 내가 대출해줄게. 근데 리바노스라는 좀 약간 그분도 4차원인 거예요. 정말로 배를 사겠다고 미리 써준 거예요. 그 배를 사겠다고 그 은행에 가져가니까 그 은행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어제 인마 니들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한 소린데 진짜로 받아왔다고 대출 못 해줘 이래도 그만인데 아무 말 안 하고 대출해준 거예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근데 정주영 입장에서는 조선소 다 짓고 그 다음에 배를 지으면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약속한 날짜에 배를 못 준다. 그러니까 조선소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배도 같이 만들자. 그게 세계 최초 공법입니다. 그런 피눈물 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우리는 철강 조선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강 조선 관세를 가지고 협상하는 이 정부 사람들이 조선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다 윗 선배들이 해서 물려준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정작 고생하고 땀 흘린 사람들은 저 그만한 대접을 못 받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내 돈처럼 내가 재난지원금 줄게. 아, 내가 미국에 한 연간 200억 정도 면 되잖아. 우리나라 경제에 뭘 기여했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배 만들면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의 조선의 기술을 얻기까지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공법을 그대로 배우면 늦으니까 우리식 공법을 만들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으면서도 수십 명이 희생됐어요. 우리 잘 모르죠 그런 거. 그래서 포항의 기적, 포항제철, 대일천구 이거 초중고 시절에 안 가르치니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민주화,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건 민주화 열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진짜 이 오늘 조선 철강 원전 산업의 시초를 진짜 왜 이제서야 배우는 거죠, 정말? 그게 정말 어릴 때부터 알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면 저야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예.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들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시절에 있었다는 거 또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결코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기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또 창업주들 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리더십으로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참 진짜 그 존재들이 천운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네. 삼성 반도체에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딱 그 시기였잖아요. 그걸 그 시기를 놓쳤다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잿더미가 됐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덤빈 것이나 아마 삼성전자가 1976년에 반도체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그만 회사를 인수했고 그리고 이제 83년에 아마 목숨 걸고 투자가 들어갔을 건데 도저히 대한민국이 그때 반도체를 만든다는 걸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83년이면 우리 아녀자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 수출하던 때입니다. 쥐를 잡아서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밍크 코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출하던 때에 반도체를 내다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젠슨 황 우리나라 와서 한 얘기 보니까 참 제가 감동받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자필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껴지는 것이 저 바쁜 이건희 회장도 해외에 멋진 젊은이, 멋진 기업인, 가능성이 있는 사업가를 만나면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또박또박 자필 편지를 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저 조금 돈 있는 기업인들 이건희 회장만큼 해외에 좋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일화를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철강, 조선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네. 이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다 되는 줄 알죠. 제가 한 몇 년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정도를 아이들 교과서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참 저는 우리나라 요즘에 그 교과서들 악마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뭐 어디에 중화학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걸 그렇게 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완전히 주어 없고 드라이하게. 그 사이에 우리가 포항제철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가지 얘기하면 박대준 선생이 포항제철을 만들라는 특명을 받고 박정희로부터 박정희는 박태준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 정변 때 박태준을 빠지라고 했어요. 너는 여기 끼면 안 돼. 왜요 형님? 안 돼. 너는 나중에 할 일이 많아. 나랑 같이 군사 정변에 가담을 하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도 네 손에 피를 묻혀갖고 안 된다. 너는 빠져 있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포항제철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박태준 씨한테. 군 출신이죠, 그분도. 근데 박태준 씨가 맨 처음 포항제철을 만들 때 기술이 없는 거예요. 미쳤다고 일본이 제철소 기술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 포항제철 할 때 만든 시설이 교육관이었습니다. 교실.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숙소나 식당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산업 스파이 양성선 거죠. 자,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의 제철 회사에 너희들이 국가 연수생으로 갈 거다. 그럼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꼬드겨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약점이 있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배워온 줄 알았습니다. 네, 연수생들이 오는데 이게 말이 좋아. 연수생이라고 쓰고 스파이라고 읽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연수생들이 애국심에 그때 뭐 디지털 카메라가 있나요? 다 외워와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그러니까 밤에 그 연구소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술을 먹여요. 아저씨 내가 고국이 너무 그리워요. 술 한잔 할 사람이 없어서 왔어요. 뭐 이래서 술 먹여놓고 몰래 연구실에 창문 너머로 들어가서 설계 도면 보고 외워서 나오다가 걸려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겹게 하나씩 우리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에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공업화를 이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군사 정부라고 하는 그 시기에 어두운 사진 뭐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역사 왜곡이 아니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바로 그런 피눈물의 결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을 올바르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교과서로 공부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선진국은 당연히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아까 말한 경제의 철칙, 공짜 점심은 없다. 그것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기술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요. 기술을 줘도 제철소로 살리지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대부분 기술을 안 주죠. 그래서 우리 언젠가 나중에 뜻있는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좌파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철강은 반도체가 뭐 관세가 얼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지금 이 무서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우리는 협상할 카드라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만날 때 협상할 카드조차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오늘날 코스피 5천을 막 지도자가 외치고 금융위는 비투를 하라고 하는 이런 정의와 국격이 망가진 시대에 그 1세대 기업인들의 그 자취를 돌아보니까 좀 가슴이 서글퍼지고 지난번 첫 방송 때는 막 당이 떨어져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는데 오늘은 술이 땡기네요. 너무나 와닿고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찡하면서도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서요. 채팅창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챗을 보내드릴게요 하시면서 이영희 님께서 슈퍼챗 쏴주셨고요. 아이고. 그 앞에 또 루카림 님께서도 또 오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율에 정치 리스크가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정치권을 둘러보면 너무나 어지럽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선택한 체제가 맞나 뭐 공무원들 휴대폰 다 내라 그러고
뭐 서로가 서로를 좀 고발하는 이런 게 뭐 흔한 일상이 돼버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상황인데요. 뭐 이런 게 뭐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박사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요인이 환율을 얼마나 흔들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우선 뭐 지금 정치 리스크라고 하면 단연 뭐 지난 12.3 계엄 아마 그 여파가 네. 제일 크다고 보는데 사실 이 1,400원 돌파가 작년 4월에 나왔을 때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400원일 때 국가경제 위기인데 지금 1,500원 바라볼 때는 뭐 수출 3조 호황 이게 말이 되냐는 아니 거죠. 이때는 보세요. 여기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여러 위기가 나타나다 이래놓고 최근에 물가 올라가는 거 이거 뭐 우리가 뭐 제대로 그거 뭐 그 안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왜 바나나 많이 사 먹는 나라처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12월 3일 예. 계엄 당일에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상황은 뭐 계엄군이 막 누구를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보다는 시위대에 계엄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모욕당하고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이동 수단 뭐 그걸 막 어떤 누가 장갑차라고 가짜 뉴스를 내 가지고 말이 시끄러웠는데 그냥 이동 수단 그 장갑차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장갑차는 아닌 겁니다. 그게 그 차량에 타서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시위대가 그 차를 막아서고 막 밀어서 흔들고 막 이래서 한동안 못 가고 하여튼 제가 본 그 그림은 거의 시위대에게 농락당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기억이고 근데 12.3 계엄은 어쨌거나 뭐 국회 동의 의결로서 몇 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지금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계엄이란 이슈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거죠. 사법부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면 에이펙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계엄 때문에 경제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면 에이펙을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에.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경주에 안 와야죠. 야 거기 얼마 전에 계엄했어. 거기 저 치안이 불안하고 언제 군사정변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에이펙을 어떻게 해요? 왕관을 어떻게 주고? 트럼프가 왔을까요? 그런 나라에? 바로 그것은 이미 계엄이라는 이슈 그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식의 그 현 여권의 주장이 조금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 이건 뭐 번외 농담 같이 한 얘기지만 최근에 그 뭐 제가 자주 이제 팔로우를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부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계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여지도 일부 있어 보여요. 뭐 그 증언이 번복되기도 하고 뭐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계엄이다. 그건 조금 그건 뭐 유효 기간이 지난 얘기 아닌가. 지금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한미 관계 내지는 대외 무역을 잘못한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뭐 6개월, 7개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뭐 아니 이 정도로 지금 저 SK 하이닉스 반도체 선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핵 잠수함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인권을 지적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특검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권을 소중히 하는 모습 못지않게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칙, 국제 무역의 룰,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와 옹호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더 본질적인 원인인 거지. 우리 기업이 뭘 잘못했거나 우리의 수출 무역의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좀 경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그 해답은 정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 때 많은 유엔 참전군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1일 하면 우리는 빼빼로데이다 뭐 이렇게 갖고 연인들끼리 정답게 과자를 먹지만 매년 부산에서 11월 11일 오전 11시 그때 사이렌이 울려요. 그 부산에 이제 유엔군 참전 묘지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지도 중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온 유엔 참전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묵념을 합니다. 그거를 턴 투어드 부산 이렇게 그 행사라고 부르는데
그 부산에서만 사이렌 울릴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그런 행사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이 공사나 직전에서 그 부산에서의 그 유엔 참전군의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안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저 친구가 내 편이 맞나?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거 어떻게 한마디도 없냐 이겁니다. 북한에 보내는 풍선도 못 보내게 하고 대북 방송도 전면 중단시키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통일을 하려 하지 않겠다. 북한을 인정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나왔지만 바로 그런 한미동맹의 정신, 자유우방의 기본적인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주식이라든가 환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아닐까.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